며칠째 밥도 못 먹고 잠도 설친대요. 문자 하나에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며 그 나이에 연애라니 주변 사람들조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한때의 설렘이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로 바뀌는 건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감정은 사실 외로움과 불안을 먹고 자란 집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노년의 삶 전체를 휘청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한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노후 자금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십 년을 아끼고 모은 돈, 퇴직 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써야 할 노후 자금이 단 한 사람의 감정에 휘둘려 송두리째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준다는 이유로 돈도 주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통장을 열어주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구멍이 생깁니다. 이 감정은 처음엔 작은 도움으로 시작되지만 곧 당연한 지출이 되고 반복되는 요구 앞에 이번만이라는 말이 습관이 됩니다. 그렇게 한도 없는 퍼줌은 결국 노후를 파괴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감정에 빠진 사람은 그 단순한 진실조차 외면합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라며 지갑을 열고 조금만 도와달라는 부탁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 조금이 반복되면 어느새 잔고는 바닥나고 눈앞에 남은 건 냉정하게 사라진 사람과 비어버린 통장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감정에 빠진 상태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그 사람은 나를 믿고 있으니까, 지금이 힘들 뿐, 곧 갚을 거야 같은 망상에 갇혀 명백한 사기를 애정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자식이 경고해도 듣지 않고 친구가 말려도 넌 몰라서 그래라고 대받아치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결국 남는 건 돈도 없고 관계도 없고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은 커다란 후회뿐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1950년생 이만규 씨는 퇴직 후 매달 국민연금과 임대 수입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7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평생을 전략하며 모은 노후자금 2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며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살겠다는 생각 하나로 성실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근처 체육공원에서 만난 60대 후반 여성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몇 번의 식사와 대화를 나눈 후 그 관계는 빠르게 감정으로 번졌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어렵게 꺼낸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실 예전 남편이 남긴 빚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생활이 조금 버거워요. 이 씨는 망설이다가 300만 원을 건넸고 그녀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녀는 월세가 밀렸다,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 자식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한다며 몇 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고 이 씨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매번 눈물로 감사했고 이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여자는 진심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1년이 지나 이 씨는 2억 원 중 절반 가까이를 그녀에게 넘겼고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한 날 이후 그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주소라며 알려준 곳은 존재하지 않는 가짜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자식들은 격분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줬어요? 우리한테는 단 한 번도 큰 돈 쓴 적 없으면서라는 말들이 이 씨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노망났네, 눈이 멀면 답도 없다고 수군거렸고 그는 외출을 끊고 방 안에 틀어박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30년을 모은 돈은 1년 만에 사라졌고 회복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돈은 병원비, 요양비, 말년의 평온한 삶을 지키는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 감정을 주었고 그 대가로 인생의 마무리를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노후자금은 사랑이 아닌 생존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늦은 감정에 취해 지갑을 열기 시작하면 그 끝은 고통뿐입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지만 잃은 돈과 신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년의 가장 어리석은 선택은 돈으로 마음을 사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희생으로 사랑을 베어주지 않으며 그 누구도 당신의 통장에 진심을 담아주지 않습니다. 노후는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착각이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몸이 약해질수록 상대에게 휘둘릴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느려지고 판단력은 흐려지며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때 누군가가 다가와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면 경계심은 무너지고 마음은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따뜻함이 언제든 지배로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몸이 불편해질수록 의존하게 되고 의존이 깊어질수록 상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휘둘리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준 채 내 삶 전체가 조종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배려였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고 병원 동행을 해주고 약을 챙겨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투가 바뀌고 행동이 강압적으로 변해도 반항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 혼자 아무것도 못하잖아.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래 같은 말에 움츠러들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 순간부터 사랑이 아닌 통제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상대가 이런 약점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면 당하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저항할 힘이 없어 그대로 끌려다닙니다.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감정과 일상을 착취당하고 자신도 모르게 고립과 피폐함 속에 빠져듭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착각은 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올가미가 됩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1948년생 조혜분 씨는 관절염과 초기 치매 증세로 인해 평소 외출을 자제하며 지내던 여성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자녀는 모두 타지에 있고 일상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60대 후반의 남성 어 씨가 말벗이 되어주며 점차 가까워졌고 자잘한 심부름부터 병원 진료 동행까지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가 없으면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되었고 모든 생활을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 씨는 점점 변했습니다. 그녀의 연금을 확인하더니 생활비를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했고 자녀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주변과 단절을 유도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았고 조 씨가 불편한 심정을 표현하면 내가 없으면 어쩌려고 그래? 라며 죄책감을 주었습니다. 조 씨는 점점 침묵했고 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까이 지내던 옆집 주민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자녀에게 연락했고 자녀가 내려와 상황을 확인한 끝에 조 씨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통장에서는 수천만 원의 인출 기록이 있었고 자택 명의까지 어 씨가 위임을 요구했던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조 씨는 그 사람은 나를 도와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이 약해지고 혼자 살 수 없게 되자 그 믿음은 완전히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노년에는 사랑보다 경계가 먼저입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감정에 의존하게 되고 그 감정은 누군가에게는 지배의 기회가 됩니다. 판단이 느려지고 거절이 어려워질수록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결국 관계는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나는 그 안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존재가 됩니다. 늦은 나이에 진짜 사랑을 만나는 건 축복일 수 있지만 그 축복이 감정을 앞세운 통제가 된다면 그것은 감옥일 뿐입니다. 특히 몸이 약한 노년에는 더욱 냉정해야 하며 의존과 사랑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함께 걷는 것이지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릴 만큼 휘둘린다면 그 감정은 이미 독이 되었음을 반드시 자각해야 합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호의가 의무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가벼운 호의였습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같이 가주고 눈 오면 안부 전화 한 통 걸어주고 시장에서 우연히 산 간식을 나눠주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그 호의를 사랑이라 착각하는 순간부터 이 관계는 무섭게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 웃어줬더니 계속 웃어줘야 하고 한 번 챙겨줬더니 매일 챙겨줘야 하고 하루 연락 안 하면 왜 안 했냐며 서운해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작은 호의는 어느 순간 해야만 하는 일로 바뀝니다. 이성적인 감정은 주고받는 균형 속에서 피어야 하지만 집착은 일방적입니다. 한쪽이 부담을 느끼고 도망치고 싶어도 다른 한쪽은 더 강하게 매달립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몰라주냐는 불만이 쌓이고 결국 상대는 두려움을 느끼며 뒷걸음질 칩니다. 더는 연락하지 않기 위해 전화번호를 바꾸고 만남을 피하기 위해 모임에서 사라지고 급기야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피하게 됩니다.
남은 건 오해와 원망 그리고 참혹한 고립뿐입니다. 노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감내하며 살아온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억지스러운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누군가의 삶을 대신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잘못된 집착이 한 사람의 일상을 속박합니다. 거절이 곧 상처가 되고 거리를 두면 냉정한 사람이라 손가락질받게 됩니다. 호의는 진심이어야지 의무가 되는 순간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산에 사는 1953년생 정희자 씨는 지역 복지관에서 평생교육 강의를 들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보다 2살 어린 남성 김모 씨를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단순한 관계였습니다. 정 씨는 김 씨가 혼자 지낸다는 말을 듣고 도시락을 싸주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냥 인간적인 호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오늘은 도시락 없어요? 감기 기운 있는데 약 좀 사다 줄래요? 요즘 얼굴 안 보여 서운했어요 라며 노골적인 감정 표현을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당황했지만 거절하는 것도 미안해 계속해서 돌봤습니다. 그러던 중 김 씨가 주변에 요즘 누구랑 사귄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정 씨는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김 씨는 전화를 수십 통씩 걸고 복지관 앞에서 기다리는 등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정 씨는 복지관의 출입을 중단했고 소문은 퍼졌습니다. 도시락 싸다 정든 모양이네, 사귄 줄 알았는데 일방적이었대 같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돕고자 했던 마음 하나로 모든 모임에서 등을 돌리고 집에 틀어박히게 됐습니다. 그는 분명 처음엔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을 권리처럼 여기고 점점 그녀의 삶을 잠식해갔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사랑은 잘못된 기대가 낳은 착각의 굴레에 갇히기 쉽습니다. 특히 호의를 오해하고 그 호의에 더 많은 걸 요구하는 순간 관계는 왜곡됩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점점 지치고 요구하는 사람은 점점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호의가 끊기는 순간 원망과 비난이 쏟아집니다. 이 감정의 뒤틀림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서 사람을 고립시키고 정신적으로 파괴합니다. 사랑은 자발적인 감정이어야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누구의 짐도 대신 짊어질 필요 없습니다. 도와줬던 그 마음이 당연한 책임으로 바뀌는 순간 사랑은 무기가 되고 감정은 폭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의 호의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하며 집착 앞에서는 냉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삶의 루틴이 망가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생활 습관, 규칙적인 하루의 리듬, 내가 나를 돌보던 평화로운 일상이 단 한 사람의 존재로 인해 무너져 내립니다. 아침에 하던 운동을 건너뛰고 약속된 식사 시간을 놓치며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생활이 반복됩니다. 오로지 그 사람의 연락,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 전체가 흔들립니다. 오늘 전화는 올까? 왜 어제는 말이 짧았지 같은 불안한 감정에 갇혀 있으면 삶은 어느새 균형을 잃고 무너집니다. 규칙이 깨진 자리에는 불면과 피로, 우울과 분노만이 자리 잡게 됩니다. 노년은 무엇보다 안정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 몸의 리듬과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에 빠지게 되면 그 안정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평소 좋아하던 취미도 시들해지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피하게 되며 결국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재편됩니다. 스스로의 삶을 잃고 상대의 기분과 반응에 따라 살아가는 감정 노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루틴은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가 불규칙해지고 수면 시간이 줄어들며 외출은 줄고 집 안에서 핸드폰만 붙들게 됩니다. 운동은 뒷전으로 밀리고 병원 정기검진도 까먹기 일쑤입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 하나에 몰입한 나머지 나 자신은 방치되고 결국 몸과 마음이 동시에 망가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감정은 삶을 활기차게 만들 수도 있지만 지나치면 독이 되어 일상을 파괴합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사는 1956년생 오정숙 씨는 68세 여성입니다. 3년 전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해오며 건강을 관리하던 그녀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책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주 3회 복지관에서 요가와 영어 수업을 들으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네 산책 중 우연히 알게 된 60대 후반의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설렘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오는 안부 문자, 커피 한 잔 나누며 웃던 대화, 주말에 같이 걷던 길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연락이 뜸해지고 말투가 변하자 그녀의 하루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휴대폰을 붙잡고 아침 산책은 포기하게 되었고 수업도 이유 없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싫어진 걸까?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 같은 불안이 마음을 뒤덮으면서 생활은 점점 엉망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체중이 줄고 식욕은 사라졌으며 병원에서는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지만 그녀의 일상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약을 먹으며 억지로 잠들고 집에 틀어박혀 창밖만 바라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3년간 만들어온 평온한 루틴이 단 몇 달 사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사랑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삶의 균형은 붕괴됩니다. 노년에는 감정보다 루틴이 먼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일상, 정해진 수면과 식사, 적당한 운동과 인간관계가 곧 생명줄입니다. 그 질서를 흔드는 감정은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의 사랑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 삶을 바로 세울 체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아껴야 할 시기, 감정의 경랑에 휩쓸려 내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합니다. 5번째 이유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감정적 변수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정리와 수용의 시간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관계를 정돈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평생 쌓아온 인생의 마무리가 망가지고 맙니다. 일생의 공든 탑이 단 하나의 감정으로 흔들리고 그 여파는 돈, 명예, 자식과의 관계까지 전방위로 번집니다. 감정은 예측할 수 없기에 더욱 무섭고 특히 이성적 사랑에 대한 집착은 늦은 나이에 치명적인 파열음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은 언제든 설렐 수 있지만 그 감정에 빠져 모든 것을 걸기엔 노년은 너무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한 사람에게 몰두한 나머지 가족과 멀어지고 재산을 흘려보내며 스스로의 건강을 놓치게 됩니다. 상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동시에 인생 전체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늦게 피어난 감정이 뜨거운 만큼 타오르고 나면 남는 건 그을린 마음과 후회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감정이 수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땐 실패도 교훈이 되지만 노년의 실패는 상처로만 남습니다. 자식들과 불화가 생기고 친구들은 등을 돌리며 사회적 신뢰마저 잃게 됩니다. 재산을 나눠 가진 자식들에게 노망났다는 소리를 듣고 주변에선 이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냐고 수군댑니다. 결국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스스로를 원망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1949년생 박정복 씨는 7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조용한 노후를 보내던 그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교육기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60대 후반 남성과 몇 차례 식사를 함께하며 친밀감이 쌓였고 이후 그가 자주 전화를 걸어오고 함께 다니자며 제안하자 박 씨는 그 감정을 사랑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차례 돈을 빌려갔고 그녀는 의심 없이 도와주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알리지 않았고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이내 자취를 감췄고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이 사실이 자식들에게 알려졌을 때 돌아온 건 걱정이 아닌 분노였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엄마. 이 나이에 뭐 하는 짓이에요? 라는 말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몇 천만 원 빌려줬다더라, 남자가 노렸다더라는 말이 돌고 그녀는 모임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식과도 서먹해지고 혼자 지내던 집안은 점점 더 정적에 잠겼습니다. 박 씨는 지금도 자신을 탓합니다.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누군가 나를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그게 그렇게 무서운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노년의 감정은 깊고 그 깊이만큼 상처도 큽니다. 특히 마지막 사랑이라는 환상에 빠지게 되면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고 판단보다 기대가 앞섭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자주 배신으로 돌아오고 그때 남는 건 지워지지 않는 상처뿐입니다. 인생을 정리하고 정돈해야 할 시기에 감정의 폭탄을 껴안는 일은 치명적입니다. 한순간의 설렘에 인생 후반을 통째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감정보다 냉정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노년에는 새로운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강하게 타오를수록 흔적도 깊게 남고 그 흔적은 인생의 마무리를 어둡게 만듭니다. 마지막 시기에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감정에 흔들리다 삶을 망가뜨리는 비극, 더 이상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건 남도 환경도 아닌 끝까지 남을 거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바쳐 키운 자식은 바쁘단 핑계로 외면하고 젊은 날 웃고 울던 친구는 이제 연락조차 끊겼습니다. 아무리 안간힘 써도 결국 혼자입니다. 그 현실이 서글프지만 인정하는 순간부터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혼자 잘 사는 법을 익혀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혼자 잘 살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6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 돈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돈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대구에 사는 75세 김명자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8년째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쁜 현실 속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며 자신을 위해 써본 돈이라고는 미용실 파마비 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자식 등록금에 남편 병원비에 명절 선물까지 내가 빠지면 다 무너진다는 책임감 하나로 버텼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한 푼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우연히 백화점 화장품 매장을 지나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늙었나 그 자리에서 5만 5천 원짜리 립스틱을 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손주 옷을 하나 더 사줄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이미 마음은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른 순간 그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제야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 김 씨는 매달 10만 원씩 자신만을 위한 명자 적금을 만들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꽃 한 송이를 사고 혼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삶이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을 나를 위해 쓴다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자존감을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노년에 외로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타인을 위한 희생은 해왔지만 자신에게는 한 번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수백만 원을 쓰면서도 내 피부를 위한 로션 하나에 망설이고 손주 장난감은 아낌없이 사면서 내 옷은 몇 년째 그대로인 삶. 그것은 외로움을 자초하는 방식입니다. 돈을 쓴다고 모두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돈을 쓰면 그건 외로움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나를 위해 산 립스틱 하나, 꽃다발 하나, 맛있는 식사 한 끼는 내 존재를 확인하는 작은 선언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 메시지를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보내는 사람이 혼자서도 잘 삽니다. 반대로 끝까지 자식만 바라보며 돈을 아끼는 사람은 결국 기댈 데 없는 감정만 남깁니다. 자식은 고마워하지 않고 본인은 점점 비워지고 결국 나는 뭐였나라는 허무감만 남게 됩니다. 노년의 가장 비참한 순간은 돈이 없는 순간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쓸 줄 모르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당당하게 써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옷을 사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데 망설여선 안 됩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만큼 따뜻한 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돌봐야 할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건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노년에 혼자 잘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갑을 열고 거울 앞에 나를 위해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의 인생 후반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게 바로 외롭지 않게 혼자 살아가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는 계획 없는 하루를 편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 하세요? 몰라요.
그냥 눈 뜨면 그때 생각해요. 서울 강동구에 사는 79세 박정래 씨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핀잔을 듣습니다. 하루라도 계획 없이 살면 치매 온다더라. 뭐라도 배우고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하지만 정작 박 씨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계획 없이 사는 게 제일 자유롭습니다. 젊을 땐 늘 시간에 쫓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애들 등교시키고 남편 출근 챙기고 회사 가면 보고서에 퇴근 후엔 저녁 밥상 차리기에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50년 넘게 누군가를 위한 시간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남편 떠나고 자식들도 각자 삶을 살게 되자 박 씨는 갑자기 멈춘 시계처럼 버려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뭐 해야 하지?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걸까? 처음엔 그게 불안했고 죄책감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여태까지 나를 위한 시간표는 한 번도 짜본 적이 없었지? 그날부터 박 씨는 계획 없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알람 없이 눈을 뜨고 기분 좋으면 아침밥을 해먹고 아니면 커피 한 잔으로 버텼습니다. 날이 좋으면 동네를 걷고 비 오는 날은 침대에 누워 책을 봤습니다. 그러자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분 단위로 쪼개지던 하루가 이제는 숨을 쉬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노인이 계획 없이 산다는 건 무기력하거나 게으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되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당신의 시간은 전부 남에게 쓰였습니다. 가정에, 직장에, 자식에게, 사회에. 이제는 누구도 당신 하루에 간섭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스스로 통제하려고 애쓰면 노년의 마지막 자유마저 놓치게 됩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아무 일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기분대로 하루를 꾸린다는 만족감입니다. 정해진 일정 없이 책을 보다 낮잠을 자고 산책하다 쉬었다가 창밖 하늘을 멍하니 보는 그 시간들이 혼자 살아도 전혀 외롭지 않은 하루를 만들어줍니다. 계획이 없으면 허전하다는 건 아직도 쓸모에 목매는 생각입니다. 쓸모없이 살아도 되는 것이 노년입니다.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배워야 한다, 움직여야 한다, 뭔가 해야 한다. 하지만 그건 젊은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노년에는 멍하니 있는 것이 때론 최고의 치유입니다. 그 멍한 시간이 마음의 고름을 빼주고 억눌린 감정을 풀어줍니다. 계획 없는 하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실패가 아니라 당신이 비로소 온전히 나로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시간에게 쫓기지 말고 시간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 살아도 잘 사는 사람은 혼자여도 조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계획 없는 하루, 그 하루를 불안해하지 않고 누릴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혼자 잘 살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의 인생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집은 며느리가 그렇게 잘 챙긴다더라. 같은 나이인데도 손주들이 주말마다 와서 북적인다더라. 경기도 평택에 사는 76세 조정자 씨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웃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밤마다 이불을 덮고 울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것도 서러운데 이웃의 자랑은 늘 조 씨의 마음을 핥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5층에 사는 윤 여사는 딸이 매주 반찬을 가져다 주고 손주는 문 앞에서 할머니를 안고 사랑해요를 외칩니다. 조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자신이 뭘 잘못했나 되묻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도 않고 며느리와 다툰 적도 없이 평생 조용히 살아왔는데 왜 나는 외로움만 남았을까? 주말마다 이웃집 현관에 쌓이는 반찬 봉투를 보며 조 씨는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도시락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남을 부러워하자. 나는 나니까. 그날 이후 조 씨는 비교를 멈추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도 TV 속 다정한 가족 광고가 나올 때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잘 견디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이웃이 손주 자랑을 해도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자기 반찬을 직접 만들어 먹는 시간이 오히려 성취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나답게 사는 게 가장 귀한 거란 걸 알게 됐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외로움은 혼자 있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릴 때 생깁니다.
이웃의 웃음소리, SNS의 여행사진, 자식 자랑하는 이들의 말 한마디에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건 그들이 아니라 비교하는 내 시선입니다. 저 집은 손주도 많고 자식도 잘 됐다더라. 그 말은 독처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진실도 있습니다. 잘나 보이는 그 집도 밤이면 한숨 쉬고 화목해 보이는 가족도 마음속엔 상처 하나쯤 안고 삽니다. 겉으로는 다 가진 듯 보여도 누구에게나 말 못할 고통은 존재합니다. 부러움은 나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나는 나의 시간을 버텨낸 사람이고 내 인생의 숱한 굴곡을 넘어 지금 이 자리에 선 사람입니다. 그 누구의 삶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인생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왜 그 소중한 삶을 남의 잣대로 평가하며 자책해야 합니까? 남을 부러워하는 순간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구경꾼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깊어지고 자기 연민은 노년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은 사람은 비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밥이 소박해도 내 일정이 평범해도 거기서 충분한 만족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인생도 부러워하지 않는 건 내 인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자식이 오지 않아도 손주가 연락하지 않아도 내 하루가 충만하다면 그 자체로 성공입니다. 오늘도 내가 만든 반찬을 먹고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걸으며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만의 삶을 즐긴다면 당신은 혼자서도 가장 고귀한 방식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눈을 돌려야 합니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의 거울을 보며 나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인생도 참 잘 견뎌왔다. 그리고 지금도 잘 살고 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면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늙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줌마, 염색 좀 하세요.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버스 안에서 들은 한마디에 74세 윤순자 씨는 며칠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엔 흰머리가 서복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전엔 젊다는 말 많이 들었고 남편과 외식할 땐 늘 립스틱 하나쯤은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떠나고 자식들은 뜸해지고 어느새 혼자라는 현실에 익숙해지다 보니 염색도 화장도 옷차림도 하나둘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늙어버렸구나. 그날 이후 윤 씨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염색하고 화장품도 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의 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 허전했고 더 공허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늙은 게 문제가 아니라 늙음을 인정하지 못한 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윤 씨는 다시 미용실에 갔습니다. 이번엔 염색을 지우고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편하고 따뜻한 옷을 입고 립스틱 대신 웃는 얼굴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내 얼굴이 내가 살아온 시간의 증거입니다. 그 순간부터 윤 씨는 외로움이 줄고 삶의 평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음을 부끄러워하고 감추려 합니다. 주름을 펴는 시술을 받고 흰머리를 감추고 몸을 젊게 꾸밉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늙음을 싸워야 할 적으로 대할수록 우리는 삶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늙는다는 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비워가는 것입니다. 덜 소유하고 덜 욕심내고 덜 꾸미며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만이 혼자서도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흰머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수십 년의 인내와 희생, 생존의 깃발입니다. 주름은 나약함이 아니라 버텨온 시간의 훈장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지우는 것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늙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젊음을 흉내내는 고통 속에 사는 데서 비롯됩니다. 젊은이들과 섞이려 애쓰고 새로운 트렌드를 억지로 좇으며 나는 아직 쓸모 있다고 외치는 그 발버둥이 결국 스스로를 더욱 초라하게 만듭니다. 진짜 혼자 잘 사는 사람은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보며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늙음을 문제가 아니라 과정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이 걷는 걸음이 느려졌다고, 자꾸 깜빡한다고, 예전만큼 손이 가지 않는다고 절대 초라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늙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꾸미지 않아도 바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내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 그걸 아는 순간 노년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는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버텨왔고 늙었다는 사실은 당신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늙음을 껴안는 순간부터 당신은 혼자서도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5번째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딸이 데리러 온다고 해서 이틀을 밥도 안 먹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안 왔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8세 장복희 씨는 그날 밤 혼자 밥을 차려 먹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이 미국에 있고 딸 하나만 가까운 곳에 살지만 평소에도 자주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같이 마트 가고 싶었어요. 무거운 쌀 한 포대를 들 때 그냥 옆에 있어줬으면 했어요. 장 씨는 그렇게 혼자서도 딸의 전화를 기다리고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괜히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번번이 미뤄졌고 방문은 취소됐고 결국 말 한마디 없이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자식에게 매달리고 있었구나. 그래선 안 됐는데. 며칠 뒤 장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앞으로 오지 않아도 돼. 난 잘 지낼 거야. 이제 내 인생 살아. 딸은 당황하며 말렸지만 장 씨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스스로 장을 보고 동네 노인대학에 등록해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기른 순간 이상하게도 외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챙기는 법을 알게 되었고 삶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기대다 무너집니다. 자식은 늙은 부모를 챙겨야 한다는 기대는 현실 앞에서 산산이 부서집니다. 자식은 바쁩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느라 부모를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바쁜 현실보다 여전히 자식이라면 당연히 나를 챙겨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외로움이 되고 그 기대가 실망이 되며 결국 자식과의 관계는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기대는 사랑이 아닙니다. 기대는 요구이고 강요이며 때로는 감정적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잘 되라고 내가 다 참고 살았는데. 이 말 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 응원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건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내 인생을 내 손에 되찾아오는 일입니다. 혼자서 병원에 가고, 혼자서 밥을 해먹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연습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식의 안부 전화에 목매지 않게 됩니다. 기약 없는 방문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식도 결국은 손님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고 노년의 삶은 오직 나의 몫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단순한 자립이 아니라 자존의 선언입니다. 나는 나를 돌볼 수 있다. 이 마음이 생긴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날 짓누르지 못합니다. 자식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식의 짐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이제는 자식을 기다리는 시간보다 나를 위한 삶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노년을 진짜 혼자 잘 사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6번째는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떠나기 위해 서서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엄마 유언장 없었어요? 장례식은 어떻게 치러야 할지 몰라서 정말 당황했어요. 경남 김해에 사는 81세 김복래 씨는 4년 전 언니의 임종을 지켜본 뒤 자신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평소 씩씩하고 정정했던 사람이었고 자식들과도 무난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돌아가신 뒤 자식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유산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장례는 어디에 부탁해야 하는지, 어느 절에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형제들과 자식들이 다투기 시작했고 장례식장은 조문객보다 고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저렇게 혼란스럽게 남겨두면 안 되겠다. 그날부터 김 씨는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금고에 있던 통장 정리를 했고 집문서와 인감도장을 정리해 봉투에 넣었습니다. 유언장을 손으로 직접 썼고
요양병원 대신 노인요양공동체에 예약을 넣었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장 연락처와 원하는 화장 절차까지 손글씨로 남겨두었습니다. 자식에게는 말했습니다. 엄마 떠날 때 너희가 울지 않게 미리 다 준비해놨어. 너희는 그저 보내주기만 해. 그 말을 하던 날 자식은 말없이 김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죽는 사람은 남은 이들에게 상처와 분쟁 그리고 불편함만 남깁니다. 노년이 되면 죽음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옆방에 살고 있는 이웃처럼 늘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끝까지 그 이야기만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죽음을 말하면 불길할까봐, 자식이 슬퍼할까봐. 하지만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책임한 선택입니다. 자식에게 은혼도 없이 유산을 남기고 병상에서 나는 절대 연명치료 안 할 거야 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떠나는 것. 그건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남기는 이기적인 퇴장입니다. 당신이 잘 살아온 인생이라면 그 끝도 분명 단정하고 존엄해야 합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선택의 시간입니다. 그 마무리를 누군가 대신 해줄 수는 없습니다. 미리 유언장을 써두고 재산을 정리하고 장례 절차를 정해두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선언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결국 남은 사람들에게 짐이 됩니다. 그 짐은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감정적 상처로 이어집니다. 엄마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셨을까? 그 후회는 평생 남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려면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야 합니다. 옷 한 벌, 계좌 하나, 사진첩 한 장, 그리고 마지막 말 한마디까지. 내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 혼란스럽지 않게, 내가 마지막까지 나다울 수 있게. 이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인생의 마지막 품격입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고 버텨냈고 사랑해왔던 당신. 그 삶의 끝을 미안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잘 살아낸 인생입니다. 늙는 건 운명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누구는 활기차고 누구는 휘청거립니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비싼 음식, 고급 영양제 없어도 충분히 젊게 살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무지 때문입니다. 오늘은 돈 없이도 젊음을 지키는 실전 방법 6가지를 공개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돈 안 들여도 노화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은 베개 높이를 줄여 목주름을 방지하기입니다.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고가의 리프팅 시술을 받아도 거짓말처럼 티 나는 한 줄. 바로 목주름입니다. 얼굴은 팽팽한데 목에 깊게 파인 주름 하나로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목주름의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높은 베개입니다. 밤새도록 꺾인 목, 접힌 피부, 굳어버린 자세. 그 반복된 수면 습관이 매일 목에 깊은 주름을 새기고 있습니다. 잠든 사이에 노화가 진행되고 베개 위에서 나이를 먹는 것입니다. 높은 베개는 단지 주름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목의 각도를 비틀고 척추를 왜곡시키며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어깨 결림과 두통이 반복됩니다. 반면 베개 높이를 낮추면 목이 편안하게 펴지고 피부가 접히지 않으며 혈류 흐름도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루에 68시간 당신이 목에 가하는 압력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주름은 줄고 노화는 늦춰집니다. 베개를 바꾸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베개에 수건을 한 겹 빼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목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잠자는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1962년생 김성자 씨는 어느 날 목에 생긴 깊은 주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에 밟히는 그 선은 아무리 비싼 크림을 발라도 옅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짙어졌습니다. 피부과를 찾았지만 의사는 자세에서 오는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베개 높이를 점검해보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평소 높고 푹신한 베개를 사용하고 있었고 잠잘 때 턱을 숙인 채 잤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베개 속 솜을 일부 빼내고 수건을 반으로 접어 머리를 받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목의 부기와 뻐근함이 줄었고 자고 일어난 뒤 피부가 덜 접혀 있었습니다. 한 달 뒤 목주름이 옅어졌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김 씨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얇은 베개와 바른 자세 덕분에 목은 물론 어깨 통증까지 사라졌고 수면도 더 깊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잠자는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거울 속 내가 달라졌어요. 늙어가는 줄만 알았는데 되돌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노화는 깨어있는 동안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깊고 조용한 시간, 바로 수면 중에도 노화는 꾸준히 진행됩니다. 당신이 무심코 베고 있는 그 높고 푹신한 베개가 당신의 피부를 무너뜨리고 혈류를 막고 주름을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베개 높이를 바꾸십시오. 베개를 낮추는 순간 목은 펴지고 피부는 펴지며 그 한 줄의 주름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단 한 장의 수건으로도 가능한 노화 방지법. 당신의 젊음을 지키는 싸움은 오늘 밤 잠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돈 안 들여도 노화 예방하는 두 번째 방법은 아침 햇살 10분 쬐기입니다. 피부에 주름이 늘고 기분이 가라앉고 이유 없는 무기력증이 계속된다면 당신은 지금 햇빛 부족으로 늙고 있는 중입니다. 햇살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비타민 D는 뼈를 지켜주고 기분을 안정시키며 면역력을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진실을 모르고 하루 종일 커튼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햇빛 없는 하루는 단순한 실내 생활이 아니라 몸을 썩히는 습관입니다. 나이보다 더 빨리 늙고 싶다면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햇살은 천연의 약입니다. 돈 들여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작용 걱정도 없습니다. 단 10분 매일 아침 햇살을 얼굴과 팔에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증가해 우울감을 낮추고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햇살을 쬐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분비 리듬도 안정돼 밤잠도 깊어집니다. 깊은 수면은 곧 회복력입니다. 즉, 아침 햇살 하나가 피부 재생, 뼈 건강, 정신 건강까지 통째로 붙잡아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진리를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피부 상할까봐, 바쁘니까, 귀찮으니까라는 이유로 아침 햇살을 피하는 순간 늙음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당신을 파고듭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1959년생 박금자 씨는 수년 전부터 이유 없는 관절통과 우울증으로 병원을 들락거렸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뿐이었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무겁고 마음은 가라앉고 어느새 친구들과의 모임도 피하게 됐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커튼 닫힌 방 안에서 보내며 TV와 소파에 기대어 살던 어느 날 우연히 건강 프로그램에서 햇빛 부족이 만성 피로의 원인이라는 말을 듣고 문득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집 앞 골목길을 걸으며 아침 햇살을 쬐었습니다. 단 10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그날 밤 박 씨는 오랜만에 숙면을 했습니다. 그 후로 박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섰고 아파트 앞 벤치에서 햇살을 얼굴에 가득 받으며 눈을 감고 10분씩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관절통이 줄었고 2주가 지나자 기분이 가라앉는 날이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친구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산책을 제안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병원, 약, 고급 보조제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단 10분의 햇빛이 바꿔놓은 것입니다. 박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그날 햇살을 처음 마주한 그 기분은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햇살을 멀리하는 순간 몸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장 값싸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확실한 노화 예방은 바로 당신의 창밖에 있습니다. 돈도 시간도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단 10분 햇빛 아래 서는 것. 그것이 노화를 막는 첫 번째 무기입니다. 오늘도 커튼을 치고 방 안에만 머물 예정이라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도 늙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반대로 지금 문을 열고 밖으로 한 발 나간다면 그건 당신 인생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돈 안 들여도 노화 예방하는 세 번째 방법은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입니다. 늙는 건 주름 때문이 아닙니다. 장기가 먼저 지치고 혈관이 먼저 막히며 세포가 먼저 굳기 때문에 늙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화의 시작점은 입에서 시작됩니다. 급하게 먹고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는 데만.
익숙한 사람은 이미 몸 안에서 천천히 노화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씹지 않는 식사는 독입니다. 위장을 혹사시키고 소화효소를 낭비하며 면역력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입으로 밀어넣은 모든 것이 몸속 염증이 되고 염증은 늙음을 가속시키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꼭꼭 씹는다는 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 전체를 되살리는 노화역행 행동입니다. 음식이 입안에서 충분히 씹힐수록 침속 효소가 활성화되고 소화기관은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뇌는 더 빨리 포만감을 느끼며 과식이 줄고 혈당의 급상승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씹는 행위는 뇌를 자극해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까지 낮춰줍니다. 즉, 당신이 밥 한 숟갈을 몇 번 씹느냐에 따라 뇌와 장기, 세포의 노화 속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TV 보며 급하게 먹고 입에 넣자마자 삼킵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기 몸을 해치는 반복적인 폭력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1958년생 이남순 씨는 늘 위장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자주 체했고 소화가 안 돼 병원을 찾았지만 특별한 이상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의사들은 음식 조절과 휴식을 권했지만 정작 식사 습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 씨는 한 지인의 권유로 한 입에 30번 씹기를 실천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하고 어색했습니다. 밥을 씹다 지쳐 수저를 내려놓을 정도였고 반찬도 자꾸 식어갔습니다. 그러나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더부룩함이 줄었고 밤마다 앓던 속쓰림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이 씨는 위장약을 끊었습니다. 밥을 천천히 씹는 동안 식사 시간이 길어졌고 자연스럽게 과식도 줄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얼굴에 생기까지 돌기 시작했고 피부도 한결 맑아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잠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밥을 천천히 씹는 게 내 몸을 천천히 늙게 만드는 거였어요. 단순한 행동 하나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는 매 끼니마다 오늘도 내 몸을 되살리는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씹는 습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몸은 비싼 약이나 시술보다 내 입안의 움직임에 먼저 반응합니다. 돈이 없어도 병원에 가지 않아도 숟가락 하나 들고 천천히 꼭꼭 씹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먹는 삶은 병을 키우고 천천히 씹는 삶은 생명을 지킵니다. 당신의 노화는 당신의 턱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입을 삼키기 전에 꼭 30번 시간을 들이십시오. 당신의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되갚아줄 것입니다. 돈 안 들여도 노화 예방하는 네 번째 방법은 냉수로 얼굴을 씻으며 혈류를 자극하기입니다. 탄력 없는 피부, 퍼져버린 턱선, 퀭한 눈 밑, 화장품을 아무리 발라도 마사지숍을 수십 번 찾아가도 안 바뀌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얼굴 속 혈류가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산소도 영양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피부는 거칠어지고 잔주름은 깊어지며 노화는 가속됩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매일 뜨뜻한 물로 얼굴을 씻으며 필요한 세포를 더 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일시적인 편안함을 줄 뿐 피부 속은 더 느려지고 더 무너집니다. 냉수 세안은 노화를 막는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무기입니다. 차가운 자극은 얼굴 혈관을 수축시켰다가 다시 확장시키며 강력한 혈류순환을 유도합니다. 이 단순한 과정이 피부에 탄력을 주고 처짐을 막고 붓기를 빼줍니다. 게다가 눈 주변의 순환이 좋아지면서 다크서클과 잔주름이 완화되고 모공은 자연스럽게 조여집니다. 비싼 크림 하나보다 하루 한 번의 냉수 세안이 훨씬 빠르게 효과를 발휘합니다. 차가운 자극은 뇌를 깨우고 교감신경을 자극해 기분까지 맑게 만듭니다. 하루 2번에서 3번 세수대야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노화를 막는 비결은 욕실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1960년생 조명자 씨는 오랜 시간 얼굴 붓기와 피부 처짐으로 고민했습니다. 아침마다 부은 눈, 오후가 되면 퍼지는 얼굴, 선, 화장을 해도 생기가 없다는 말에 점점 외출도 꺼리게 됐습니다. 피부과에 가보면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말만 반복됐고 고가의 제품을 써봐도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딸이 엄마,
냉수로 세수 한번 해봐. 요즘 그게 좋대라는 말을 건넸고 반신반의로 시작한 냉수 세안이 조 씨의 인생을 뒤집었습니다. 첫날은 깜짝 놀랄 정도로 차가웠지만 일주일 뒤 거울 앞에 선 조 씨는 믿기 어려운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아침 붓기가 사라지고 피부톤이 맑아졌으며 무표정이던 얼굴이 자연스럽게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특히 눈밑 처짐이 개선되면서 주변에서는 무슨 시술했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조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찬물에 손수건을 적셔 얼굴을 문지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세안이 아니라 젊음을 되찾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얼굴이 변하니까 마음도 바뀌더군요. 이제는 거울 보는 게 즐겁습니다. 노화는 느리게 오는 듯하지만 한번 시작되면 무섭게 무너집니다. 피부를 지키는 건 화장품이 아니라 혈류입니다. 그리고 혈류를 깨우는 건 단돈 영혼의 냉수입니다. 찬물은 고통이 아니라 각성입니다. 당신의 손끝과 얼굴에 닿는 차가운 물줄기가 몸 전체에 생명을 돌게 만듭니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 하나가 당신의 10년을 바꿉니다. 오늘도 뜨거운 물로 무심코 세안할 예정이라면 그건 스스로 늙음을 부르는 선택입니다. 반대로 찬물에 두 눈을 맡긴다면 당신의 세포는 다시 젊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돈 안 들여도 노화 예방하는 5번째 방법은 발끝으로 서기 운동입니다. 다리가 먼저 늙기 시작하면 몸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허리는 굽고 걷는 속도는 느려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휘청이며 넘어질까 두려워집니다. 대부분은 이걸 노화의 당연한 현상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순간 혈액순환은 둔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줄어들며 결국 기억력과 집중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뇌졸중, 낙상, 치매까지 이어지는 무서운 노화의 고리는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상체나 얼굴은 신경 쓰면서도 정작 다리 건강은 뒷전입니다. 발끝으로 서는 이 간단한 동작 하나가 다리 근육은 물론 전신 혈류를 깨우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며 뇌를 맑게 해주는 비밀 병기입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5초간 발끝으로 서기만 해도 종아리 근육이 살아나고 하체로 몰려있던 혈액이 심장과 머리로 다시 순환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동작은 낙상 예방에 탁월하고 무릎 관절에도 무리를 주지 않아 고령자에게 가장 적합한 전신순환 운동입니다. 비용은 0원. 시간은 하루 3분. 준비물은 내 몸 하나. 이보다 확실한 노화 예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 3분. 발끝에 내 몸을 세우는 것만으로 노화의 속도는 느려지고 생명력은 다시 돌아옵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1956년생 나기순 씨는 몇 해 전부터 이유 없이 넘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다리 힘 빠짐, 계단에서 휘청임, 집안에서도 가구에 부딪히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노화로 인한 근력 저하라고 했지만 딱히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물리치료도 잠깐뿐이었고 운동을 하자니 체력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노인복지관에서 발끝 들기 운동을 배운 뒤 집에서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번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하다가 TV 보다가 양치 후 세면대 앞에서 발끝으로 서기를 반복했습니다. 첫 일주일은 다리가 저리고 후들거렸지만 2주가 지나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덜 무겁고 계단을 내려갈 때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한 달 후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여름비에 우산을 펴다가 미끄러졌는데 이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진 상황에서 발끝으로 중심을 잡고 스스로 버텼다는 사실에 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은 이 운동을 습관처럼 이어가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루에 3분 발끝으로 서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몸 하나로 늙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노화는 큰 병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중심이 흔들리는 작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다리에 힘이 없으면 몸은 쓰러지고 몸이 쓰러지면 마음도 따라 주저앉습니다. 발끝으로 서는 이 단순한 행동은 무너지는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첫 걸음입니다. 약도 병원도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발끝으로 서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다리는 다시 생명을 기억할 것입니다. 노화를 막고 싶다면 발부터 챙기십시오. 당신의 생존력은 발끝에 달려 있습니다. 돈 안 들여도 노화 예방하는 6번째 방법은 포화지방보다 불포화지방이 많은 식품을 선택하기입니다. 매일 먹는 기름 하나,
반찬 하나가 당신의 세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가는 이유, 피부는 젊은데 심장은 늙는 이유, 머리는 살아있는데 혈관은 막히는 이유, 바로 포화지방 때문입니다. 삼겹살, 튀김, 크림, 버터 같은 기름진 음식은 먹을 땐 행복하지만 먹고 난 후에는 몸속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이 축적된 기름 덩어리들이 노화를 앞당기고 심장병과 치매의 씨앗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식단이 이미 당신 식탁에 너무 익숙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불포화지방은 노화를 늦추는 착한 기름입니다. 등푸른 생선, 들기름, 견과류, 아보카도처럼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청소하며 피부에 윤기를 더해주는 식품들이 바로 불포화지방의 보고입니다. 같은 기름이라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세포는 살아나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합니다. 매일 먹는 반찬 하나, 간식 하나만 바꿔도 당신의 혈관 나이는 1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기름만 바꾸는 것, 그게 노화를 늦추는 지름길입니다. 문제는 이 단순한 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무시하고 계속 기름진 식사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느린 죽음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1957년생 강춘자 씨는 오랫동안 고기, 반찬 없이는 밥을 못 먹는 식습관을 유지해 왔습니다. 아침에는 햄, 점심엔 국밥, 저녁엔 삼겹살. 그녀는 늘 피곤했고 얼굴은 자주 붓고 혈압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고지혈증 초기라는 진단이 나왔고 담당인은 식단부터 바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나이 들었는데 먹는 낙이라도 있어야지라며 무시했고 결국 한밤중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게 됐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강 씨는 식단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고기 횟수를 주 1회로 줄이고 아침엔 두부와 들기름에 묻힌 나물, 점심엔 생선 반찬과 견과류, 저녁엔 채소와 계란으로 가볍게 구성했습니다. 불과 한 달 뒤 피곤함이 사라지고 붓기가 빠졌으며 무엇보다 병원 검사 수치가 확연히 내려갔습니다. 강 씨는 주변에 말합니다. 기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다르다. 옛날엔 매일 먹던 게 독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지금은 집에 버터 대신 들기름, 마요네즈 대신 올리브유가 자리 잡았습니다. 노화는 시간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의 시작은 식탁입니다. 당신의 식탁에 어떤 기름이 오르느냐에 따라 당신의 심장과 뇌, 세포와 피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기름진 유혹에 져서 매일 포화지방을 쌓는다면 당신은 매일 스스로의 노화를 가속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불포화지방으로 채운 식탁은 병을 막고 몸을 되살리고 젊음을 되찾아줍니다. 지금 먹고 있는 그 한 끼가 당신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꾸면 당신의 노화도 멈춥니다. 전화 한 통 없던 하루 그냥 넘기셨나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밤에 이상하게 눈물이 나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외로움이 이미 당신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말은 듣기 좋은 말일 뿐입니다.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감정을 마비시키고 삶의 의욕을 없애버리는 조용한 폭력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알려드릴 6가지 방법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외로움이 아닌 평온한 혼자만의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첫 번째 방법은 혼자 여행하면 외로움이 자존감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외로우면 사람을 만나라고, 누군가 곁에 있어야 외롭지 않다고. 하지만 그건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내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절망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날 기다리지 않고 찾지도 않고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 외로움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그 외로움을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짐 하나 들고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여행은 처음엔 두렵습니다. 말 붙일 사람도 없고 식당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것도 어색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을 견디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나 혼자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혼자 길을 묻고 버스를 갈아타고 숙소를 체크인하고 식당 메뉴를 고르고 사진을 찍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모든 과정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땐 몰랐던 자유와 여유, 내가 나를 챙기는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나를 충분히 기쁘게 만들 수 있다는 자존감을. 혼자 여행하는 노년은 쓸쓸한 노인이 아닌 자신을 회복하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은 어렵지만 단 한 번만 떠나보면 알게 됩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 내가 나를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경험이라는 것을. 강원도 춘천에 사는 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하루하루가 무의미했습니다. 딸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빴고 집안은 조용했고 TV 소리만 키우고 살았습니다. 혼밥은 익숙했지만 혼자의 삶은 점점 우울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에서 70대 할머니의 혼자 일본 여행기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나이에 어떻게 저런 용기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최 씨는 기차표를 끊고 경주로 향했습니다. 숙소도 직접 예약했고 음식도 처음 보는 걸 시켜봤습니다. 처음엔 긴장했지만 그 불안이 익숙해지자 이상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최 씨는 여행 중 사진도 찍고 혼자 박물관에 들러 유물 앞에 한참을 서 있기도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가 궁금해졌고 스스로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나 혼자도 충분히 괜찮았구나. 이후 그는 계절마다 혼자 여행을 떠납니다.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건 혼자 여행 간 거야. 그때 내가 날 다시 만났어. 노년의 외로움은 누가 옆에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려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여행은 나를 다시 찾아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떠나십시오. 두려움을 끌어안고 낯선 길 위에 서 보십시오. 그 길 끝에서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은 사라지고 자존감이 당신 손을 다시 잡아줄 것이라는 사실을.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두 번째 방법은 매일 정해진 루틴이 외로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무기력, 특별한 일 없는 하루, 정해진 약속 하나 없는 시간표 속에서 천천히 스며듭니다. 눈 뜨자마자 TV를 켜고 아무 목적 없이 인터넷을 뒤적이고 끼니 때가 돼서야 밥을 챙기고 밤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 잠드는 삶. 이것이 바로 외로움을 키우는 최악의 생활 패턴입니다. 문제는 바로 리듬 없는 삶이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게 없고 기다리는 일이 없고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건 곧 살 이유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우울증과 무기력이 급증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감정이 텅 비고 하루가 무너진 사람에게 외로움은 파고들 틈을 찾아와 끝끝내 정신까지 잠식합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외로움을 막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패가 바로 루틴입니다.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언제 산책을 나가고 몇 시에 커피를 마시고 무엇을 정리하고 어떤 운동을 하는지. 아주 작은 계획이지만 그 안에 삶의 중심이 생깁니다.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감정이 따라오고 감정이 살아나면 외로움은 뒷걸음칩니다. 루틴은 외로움을 차단하는 삶의 울타리입니다. 정해진 행동이 반복될수록 뇌는 안정을 느끼고 나는 쓸모있는 하루를 보냈다는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 작은 자존감들이 모이면 어느새 외로움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자리 잡습니다. 혼자 있되 고립되지 않는 기술, 그것이 바로 루틴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하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한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밥은 대충 때우고 씻지도 않고 달력의 날짜조차 헷갈릴 정도로 시간을 놓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자 몸은 굳고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우울증 초기 판정을 내렸고 하 씨는 나 이렇게 살다 죽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TV 프로그램에서 루틴의 힘이라는 주제를 보게 됐고 그는 일단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7시에 기상, 10분 스트레칭, 9시 아파트 앞 산책, 11시에 창가 정리, 점심 후 20분 독서. 처음엔 귀찮고 지겨웠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을 하고 식사 시간이 되면 배가 고파졌습니다. 산책 중 같은 시간에 마주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독서를 하다 재미있는 구절을 밑줄 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 씨는 말합니다.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도요.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루 계획표를 적고 체크리스트를 만들며 생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루틴을 만든 뒤 외로움이 고요한 평안으로 바뀌었어요. 스스로 만든 규칙 안에서 나는 다시 내 삶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누가 곁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를 붙잡아줄 나만의 리듬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루틴 속에 외로움이 자랍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정돈된 루틴은 외로움을 밀어내고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를 정해보십시오. 작은 계획이 큰 위안을 만들고 정해진 움직임이 당신을 살려냅니다. 루틴이 곧 생명줄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세 번째 방법은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활동에 과감히 뛰어드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찾아와 마음을 잠식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건 외로움이 오래되면 사람을 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불러줘도 귀찮고 약속이 생겨도 핑계를 찾고 만남 자체가 피곤해지는 상태. 문제는 그렇게 고립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문은 더 좁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지면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말문도 막히고 결국 누구를 만나도 어색하고 서먹해집니다. 그렇게 사람을 멀리하면 삶의 감정은 메말라가고 그 틈을 외로움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늙어 외롭다는 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릴 자신감을 잃는 것입니다. 그 자신감을 되찾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은 낯선 사람들 사이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마을 도서관, 구청 문화센터, 복지관, 작은 교회나 동호회, 내가 가보지 않은 공간, 몰랐던 프로그램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일. 처음엔 서먹하고 어색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시작됩니다. 인사하는 법, 이야기 나누는 법, 다시 웃는 법.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내 안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새로운 활력이 생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반가운 사람이 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외로움은 더 이상 들어설 자리를 잃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김 씨는 3년간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타지에 살며 명절에만 얼굴을 비췄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고 목소리를 내는 날보다 안 내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 우편함에 꽂힌 안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 대상 미술 기초반 수강생 모집. 김 씨는 종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날 복지관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김 씨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모두 처음 보는 얼굴, 어색한 분위기, 낯선 붓과 물감. 하지만 옆자리에 한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세요? 저도요. 그 순간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김 씨는 자신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했고 더 놀라운 건 사람들과 나누는 웃음의 맛을 되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정해진 수업이 기다려졌고 점심시간에 335 모여 나누는 대화가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이젠 하루가 짧아요. 그 수업이 끝난 후에도 김 씨는 동기들과 함께 글쓰기 반, 걷기 모임, 독서 모임까지 참여하게 되었고 이제는 다음 달은 뭐 들을까? 라는 고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공간보다 관계에서 옵니다. 낯선 사람들 속으로 한 발 내딛는 용기, 그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아는 사람만 만나며 좁아지는 인생을 벗어나 모르는 사람들과 새로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사람은 결코 많은 사람과 있는 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삶 속 빈자리를 사람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 시작은 익숙한 틀을 깨고 새로운 문을 여는 데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네 번째 방법은 외롭지 않기 위해 애쓰지 않고 그냥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순간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오늘도 연락이 없지? 나만 혼자인가? 이런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고요한 하루는 곧바로 고통으로 바뀝니다. 문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외롭지 않으려는 그 절박한 발버둥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전화를 걸고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만 그 끝에 돌아오는 건 더 깊은 고립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력할수록 비교하게 되고 비교할수록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손주가 찾아왔다는 말에 시들어가고 누구는 자식이 용돈 보냈다는 얘기에 위축됩니다. 그렇게 외롭지 않으려 애쓰다 보면 오히려 외로움에 사로잡혀 자신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건 관계도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할 일 하나, 오늘 마실 차 한 잔, 오늘 걸을 거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을 무사히 보내는 일, 그것만이 외로움을 줄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외롭지 않으려는 강박은 인생을 쥐어짜게 만들고 감정을 억지로 조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고요한 하루, 혼자의 시간, 느린 템포 속에 스며드는 평화는 의외로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느낌을 안겨줍니다. 외로움을 없애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외로움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서산에 사는 정 씨는 72세입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 둘은 외국에 정착해 1년에 한두 번 연락이 오는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휴대폰을 쥐고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텅 빈 메시지함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모임도 나가고 교회도 나가고 문화센터도 들렀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더 허전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하루를 보냈나 싶었고 일시적인 흥분이 가라앉고 나면 되레 깊은 공허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 씨는 달력을 보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바쁘게만 살았구나. 외롭지 않기 위해. 그날부터 그는 달랐습니다. 일찍 일어나 차를 끓이고 마당을 정리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누구를 만나기보다 나를 마주하는 하루를 선택했습니다. 한 달 뒤 정 씨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나는 혼자인데 외롭지 않아요. 그냥 오늘 하루가 고마워요. 이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을 끌어안고도 무너지지 않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없애야 할 병이 아닙니다. 살아있게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없애려는 싸움이야말로 진짜 문제입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이 무너지지 않고 잘 살아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연락이 없어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오늘 하루가 내 곁에 있었다면 괜찮은 삶입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을 잘 살아내면 외로움은 언젠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5번째 방법은 혼자만이 주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혼자라는 말을 들으면 불쌍하다, 쓸쓸하다, 외롭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혼자일수록 자유롭고 혼자일수록 강하며 혼자일수록 진짜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진실을 모르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만 혼자라는 상태를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면 밥이 맛없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원하는 시간에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혼자 있으면 조용하다고요? 그건 귀를 울리는 평화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고 아침부터 밤까지 내 리듬대로 살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이 바로 혼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고통은 같이 살아도 외로운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가족, 의무감으로 이어진 친구, 억지로 나가는 모임 속에서 우리는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롭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혼자라는 장점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혼자는 결핍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 없는 일정,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내 욕망과 감정을 검열 없이 꺼내놓을 수 있는 자유. 이걸 제대로 누리면 외로움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인생의 진짜 맛을 알게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 씨는 남편과 자식 모두 외국에 있는 상태로 68세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침묵이 공포였고 저녁 식탁에 혼자 앉는 일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 내가 나타나요. 그 말을 듣고 이 씨는 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먼저 식탁을 바꿨습니다. 혼자지만 예쁜 식기를 놓고 매일 다른 반찬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TV를 틀어놓는 대신 클래식 음악을 켜고 거실 한편엔 독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무의미했던 하루가 기다려졌고 외로움이 사라졌으며 혼자인 삶이 자존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는 말합니다. 예전엔 혼자가 두려웠는데 지금은 누가 같이 살자 해도 망설일 거예요. 이 평화와 자유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는 혼자 제주도도 여행하고 유튜브로 뜨개질 방송을 하며 수익까지 얻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고립으로 만들 것인가, 기회로 만들 것인가는 오직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가 곁에 있어야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얼마나 아끼고 채우는가에 따라 외로움의 농도는 달라집니다. 혼자라는 건 당신 인생의 주도권이 온전히 당신 손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걸 누리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누려주지 않습니다. 혼자인 지금이 가장 자유로운 때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6번째 방법은 자원봉사는 타인보다 나를 위로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남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힘든 사람을 돕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는 일. 하지만 정작 자원봉사를 해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내가 도운 게 아니라 내가 위로받았다고. 타인을 위해 시작한 봉사가 결국 나를 살립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마음속이 텅 빈 느낌입니다.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듯한 고립, 무언가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허무함. 그런데 자원봉사는 그 감정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내 손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그 깨달음이 외로움보다 강한 치유입니다.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감사 인사를 받는 순간, 작은 봉투를 전달하는 그 손끝에서, 어르신의 얼굴을 닦아주는 그 순간에서 나도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강한 존재감이 피어오릅니다. 게다가 자원봉사 현장에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대화가 끊기지 않고 웃음이 넘칩니다. 나이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달라도 누군가를 돕겠다는 마음 하나로 깊이 연결됩니다. 그 안에서 생기는 교감은 단순한 인연을 넘어 다시 삶을 믿게 만드는 희망이 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박 씨는 70세 생일을 앞두고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조차 무심했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역신문에서 노인 돌봄 자원봉사 모집 기사를 봤습니다.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안고 첫날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가 맡은 대상은 중증 치매 어르신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고 표정도 없었지만 박 씨는 하루에 1시간씩 찾아가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박 씨를 보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에 박 씨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나를 살렸구나. 내가 누굴 도운 게 아니라 내가 살았구나. 그 후 박 씨는 주 3회 봉사를 이어가며 건강도 회복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지금 박 씨는 말합니다. 외롭다고 혼자 웅크리고 있었을 땐 세상이 나를 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니까 세상이 다시 나를 안아줬어요. 자원봉사는 남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지는 나 자신입니다. 손을 내밀수록 마음이 채워지고 누군가를 안을수록 내가 일어섭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오해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세상과의 연결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단 한 번의 봉사가 당신의 외로움을 무너뜨릴 가장 따뜻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